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병욱이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논밭을 가꾸었고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오면 진수라는 신만이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캐고 약초를 채취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지요. 이렇듯 병욱은 마을에 살고 있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심성 또한 고왔지만 그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차가웠는데요. 병욱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얼굴을 봐라. 저러니 나이 40이 다 되도록 누가 시집이나 오겠냐잉. 참 안 되었다만 사람이 착하면 뭐하나. 그러게나 말이오. 아이고 도대체 어쩌다 얼굴이 저리 되었나 모르겠구만. 거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어릴 때 약을 잘못 먹었는가.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얼굴은 또 저리 흉하게 변했다는구만. 이렇듯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기에 병욱은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병욱이 살던 마을 앞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매 여름 장마철이 되면 언제나 물이 불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해 여름도 장마가 시작되고 연일 쏟아지는 비에 병욱은 논밭에 나가지도 못한 채 며칠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올해는 예년보다 비가 더 내리는 것 같구만. 도대체 언제나 그치려고 그렇게 온다냐? 이후 마침내 장맛비가 그치자 병욱은 집 근처 강가 주변도 정리하고 또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쐴 겸 해서 강가로 나갔는데요. 그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강가를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강물 위에서 무언가 둥둥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것은. 처음에는 그저 통나무가 떠내려오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노루 한 마리가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힘없이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저 노루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내일이 두고 볼 수가 없지. 병욱은 주변을 둘러보다 긴 장대 하나를 발견하고는 강 가장자리로 가 장대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노루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루는 땅으로 올라오자마자 오랜 시간 물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모든 힘을 쓴 것인지 몸을 축 늘어뜨린 채로 그저 땅에 누워있을 뿐이었지요. 노루를 강물에서 구한 뒤 병욱은 다시 강가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왕 장대를 발견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구만. 혹시 아는가 또 떠내려오는 것이 있을지. 그리고는 한참을 다시 강물을 바라보는데 이번에도 무언가가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던 물체는 병욱에게 가까워질수록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뱀이 아닌가? 딱 봐도 머리가 검은 것이 독사 같은데.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지 모르겠구만. 뱀이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며 떠내려가자 그것을 보고 연민에 빠진 병욱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아이고, 그래도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인데. 안 되겠구만. 저 독사도 구해줘야지. 결국 병욱은 다시 장대를 강물에 뻗어 뱀을 조심스레 건져 올렸습니다. 힘이 빠진 독사는 그저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고 병욱은 독사가 그를 해칠 여력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강가 한쪽에 뱀을 놓아두었지요. 그리고 병욱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욱의 등 뒤에서 또 다시 뭔가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고개를 돌려 강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는 젊은 사내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메. 사람 아닌가 저것이 큰일이구만. 병욱은 급히 장대를 잡고 다시 강물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신히 사내를 구했습니다. 강가로 올라온 사내는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이 이복에 정신 차리게나. 이제 살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시게. 고맙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약하게 끄덕이며 힘없이 중얼거리고는 금세 의식을 잃었습니다. 강가에서 노루, 뱀, 그리고 사람까지 구해낸 병욱은 그들을 급히 집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을 잃고 있는 사내를 방으로 데리고 가 이부자리를 깔고 그를 눕혔지요. 아이고, 젊은 사내 같은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참말로 큰일 치를 뻔했구만.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얼른 옮겨야 걷는디. 그리하여 병욱은 노루를 집안 부엌으로 데리고 와 마른 짚을 깔아둔 후 그곳에 올려두었고 마지막으로 뱀은 집 옆에 집단을 깔고 나뭇가지로 조심스레 옮기고는 집단 위에 올려놓아 두었습니다.
이후 다시 병욱은 그 사내의 곁으로 가 밤이 깊도록 사내의 곁에서 그의 상태를 살피며 자리를 지켰지요. 강물에서 사내를 구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병욱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보니 노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거 산으로 갔나 보구만. 노루가 사라진 것을 본 병욱은 간밤에 노루가 기운을 차리고 집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뱀을 확인하기 위해 집 옆으로 발걸음을 옮긴 병욱. 그는 뱀 역시도 이미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지요. 허허. 거 독사 녀석도 이렇게 떠나버렸구만. 녀석. 밤새 자고 있는 나를 물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고 생각해야겠지? 노루와 뱀이 모두 제 갈 길을 떠난 것을 확인한 병욱은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틀 동안 의식이 혼미했던 사내가 이제야 정신이 드는지 병욱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하이고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요.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내가 한 일은 별게 아니구만. 누구라도 강에서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을 봤으면 똑같이 했을 것이야. 그나저나 자네는 어쩌다 그렇게 강에 휩쓸리게 되었는가? 저는 봉섭이라는 나그네입니다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이 마을 저 마을 일을 찾아 정처 없이 다니는 신세였는데 그날도 일을 찾아 나서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으니 강 하류에 있다 미처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큰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 보답으로 저를 머슴으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을 위한 일이라면 제가 무슨 일이든 삭슬 받지 않고서라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제게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네도 보다시피 이 살림에 무슨 머슴이 필요하겠는가? 여기는 나 혼자면 족하니 괜히 부담 갖지 말게나. 머슴으로 받아달라는 봉섭이의 말에 병욱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병욱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봉섭이 농사일을 도맡아 해준다면 자신은 산에서 약초를 캐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렇다면 자네 혹시 농사일은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요. 제가 여러 마을을 떠돌면서 소작일도 많이 해봤습니다요. 허허. 그럼 일단은 내 자네에게 농사일을 좀 맡겨도 되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르신이 아니라 그저 병우가제라고 불러도 될 것이네. 이래 보여도 이제 막 마음 받게 되지 않았구만. 워우 워메. 마음밖에 말입니까? 알겠습니다요. 병욱이 아재.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렇게 봉섭이 병욱의 집에 머물기로 한 뒤부터는 두 사람의 삶은 한층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봉섭이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사이 병욱은 약초를 캐기 위해 매 겨울마다 같이 산에 올랐던 신만이 진수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지요.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병욱과 봉섭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이 되면 병욱이 직접 빚은 술을 나눠 마시곤 했습니다. 하이고 병욱이 아재. 이 술이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이 술을 직접 빚으셨다니 도대체 이런 것은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요? 허허. 산에 다니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히 익힌 것이지. 오래 혼자 살다 보니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술을 빚은 것인데. 아 평생 혼자만 마시다? 이렇게 자네랑 둘이 마시게 되니 술 맛이 아주 각별하구만. 그렇게 두 사람은 웃음소리로 작은 집안의 생기를 가득 채워나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동거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지요. 봉섭이 병욱의 집에 살게 된 지도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안에는 봉섭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봉섭이의 몸집이 듬직하며 힘이 장사라는 이야기가 돌자 마을 처자들의 시선이 봉섭이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병욱의 건너집에 살고 있던 춘심이라는 처자가 유독 봉섭이에게 관심이 많았지요. 병우가제, 집에 계십니까요? 아니 이것이 누구여 춘심이 아니냐? 네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다 찾아왔냐잉? 병욱이 아재거 제가 마침 떡을 좀 해서 가지고 왔는디 어떻게 입에 맞을란가 모르겠구만이요. 이것이 뭔 떡이대. 참말로 별일이구만. 네가 나한테 떡을 다 가져오고 말이오. 거 이것이 병욱이 아재 드시라고 가져온 것도 있지만 저거 무엇이냐? 새로 오신 분 드시라고 가지고 온 것도 있구만이요. 워우 워메. 저 말입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참말로 떡을 좋아하는디. 봉섭이 춘심이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나저나 아재. 참말로 아재가 인품이 좋기는 한가 보구만요. 아 이웃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니 말이오요. 아이고 이 눈치 없는 친구야.
이 떡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내가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저 아이가 떡은커녕 식은밥 한 번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떡까지 가지고 온 것을 보니 자네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틀림없네. 병욱의 말을 들은 봉섭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니, 아재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런 미인에게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요? 농담이 아니라네 이 친구야. 자네가 이렇게 듬직하고 성실하니 저 춘심이 같은 처자도 관심을 보일 만도 하지. 그나저나 어쩐가 자네도 춘심이가 싫은 것은 아니겠지? 그 말을 들은 봉섭이는 부끄러워졌는지 그의 얼굴은 귀 끝까지 붉어졌고 그 모습에 병욱은 더욱더 장난스럽게 웃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어느 날 새벽, 병욱이는 마당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무슨 소리가 난 건지 궁금한 마음에 옷을 걸쳐 입고 마당으로 나가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병욱이 구해준 노루였지요. 이것이 뭔 일이냐? 너는 내가 강물에서 건져줬던 그 노루가 아니냐? 노루는 병욱이에게 천천히 다가와서는 그의 옷 소매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 지금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냐? 병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루가 분명히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뒤따랐습니다. 노루는 그런 병욱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지만 노루는 쉬지 않고 산길을 오르더니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멈춰서고는 갑자기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곳에 뭔가가 있다고 직감한 병욱이 역시 노루가 땅을 긁은 장소를 파보니 그곳에는 바로 웜에 이럴 수가.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병욱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무려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었고 그것은 크기와 모양만 봐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노루가 가리키는 대로 땅을 더 파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무려 20뿌리가 넘는 산삼이 묻혀 있었지요.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찾았단 말이냐? 내가 강에서 너를 건져준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내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구나. 병욱은 조심스레 산삼을 수확하고는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상 알뜰하게 살아왔던 그였기에 이런 큰 행운에도 흔들리지 않고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온 산삼 중에 10뿌리의 산삼만을 평소 거래하던 약재상에 팔았고 그 돈으로 집의 창고를 늘리고는 넓은 농과 밭을 산 후에 나머지 산삼 10뿌리는 따로 보관을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병욱은 봉섭이를 방으로 부르고는 병욱이 아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봉섭이 자네 말일세. 자네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벌써 한 석 달쯤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성실히 일을 해줘서 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구만. 하이고 아재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요? 아재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평생 일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나저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던가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일이 불렀구만. 자네도 이제 자네 인생을 살아야지. 병욱의 갑작스러운 말에 봉섭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웜에 아재 제 삶이라니요. 이렇게 아재 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인자는 제 삶인디. 제가 혹시 아재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단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친구야. 내 딱 보니 건너집 춘심이가 자네에게 마음이 상당한 것 같던데. 자네만 괜찮으면 내 자네를 춘심이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네. 그리고 말일세. 병욱은 웃으며 자신의 등 뒤에 놓아두었던 보자기를 하나 꺼내 봉섭이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봉섭이 보자기를 열어보자 거기에는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웜에 아재 이것이 그 산삼이랍니까요? 아재가 지난번에 노루의 도움으로 산삼을 발견했다고 귀띔해 주셨을 때는 그저 나를 놀리려고 한 소린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내 이 산삼을 자네에게 줄 테니 춘심이에게 장가를 가고 이것을 팔아 생활 기반을 한번 삼아보시게나.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아재?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은혜를 또... 참말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봉섭이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리고 병욱은 그런 봉섭이를 보고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술병을 꺼내더니 봉섭이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갚기는 뭘 갚나 이 친구야.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이지. 자, 좋은 날 이러지 말고 오늘은 술이나 한잔하세. 봉섭이에게 산삼 한 뿌리를 내주었던 병욱은 이후 며칠이 지나고
매 겨울마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산을 누볐던 진수의 집 역시 찾았지요. 워웜에 병욱이 아재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랍니까요? 내 평생 이렇게 큰 산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디 말이어요. 그나저나 아재 언제 저 몰래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큰 산삼을 캐셨습니까요? 허허, 그것이 말일세. 자연이 내게 준 선물 같은 것이라네. 그나저나 내 앞으로는 산을 타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동안 몇 년이나 내 옆에서 고생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게나 진수. 이것을 저에게 말입니까? 이것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아재 정말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병욱은 산삼을 발견한 이후 그동안 자신과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부족함 없는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봉섭이는 춘심이와 혼례를 치르고는 소박한 살림을 꾸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섭이는 병욱이에게 받은 산삼을 판 덕분에 제법 넓은 땅을 사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지만 그 산삼의 존재는 춘심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 그 병욱이 아재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길래 서방님을 다 도와주셨단가요? 그게 말이오. 아재가 예전에 노루를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노루가 은혜를 갚는다고 산속에서 큰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하는구만. 춘심이는 봉섭이의 뜻밖의 이야기에 한참을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또 처음이구만요. 한낱말 못하는 짐승이 은혜를 갚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지금? 마누라, 나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이오. 막말로 나 역시 병욱이 아재가 강에서 구해주신 데다. 또 그 아재 성격상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봉섭이 진지하게 말을 꺼내자 춘심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참말로 아깝구만요. 참말로 아까워. 그 돈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기와집도 짓고 좋은 옷도 사 입으며 평생을 걱정 없이 살 텐디. 저 일밖에 모르는 병욱이 아재 손에 있으니 돈이 아주 값어치 없이 묻히는 것 아닙니까요? 잠깐만 가만 있어봐라. 그럼 저 아재의 산삼의 출처를 알고 있는 것은 노루밖에는 없다는 말인디. 춘심이는 한참을 중얼거리면서 무엇인가 더 깊게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봉섭이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잘하면 저 돈을 말이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병욱이 아재는 내 생명의 은인인디. 지금 그런 사람을 두고 나쁜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오? 어찌 이것을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까요? 막말로 저 노루가 병욱이 아재 집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당신이 먼저 봤을 수도 있는 것이었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겨우 산삼 한 뿌리를 당신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제. 거기다 저 아재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아이들도 낳고 키워야 할 텐디. 그것을 생각하면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것이 돈 입장에서도 그저 쟁여두는 것보다 훨씬 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춘심의 입에서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전까지 완고했던 봉섭이 역시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누라, 그럼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도대체 무슨 수로 저 돈을 얻겠다는 말이오? 그것은 말이어요. 금수는 못해도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당신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구만이요. 봉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춘심의 얼굴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춘심은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듯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자리를 떴지요.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한낮에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병욱은 오랜만에 봉섭이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그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 시간이면 분명히 봉섭이 녀석이 논에 있을 것인데 혹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것이란가? 봉섭이는 늘 논에서 부지런히 일을 했기에 병욱은 논에서 봉섭이를 찾는 것이 익숙하였지만 그날따라 논은 조용했고 봉섭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봉섭이가 걱정이 된 병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섭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병욱이 아재 아닙니까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단가요? 춘심아, 거 봉섭이랑 내 점심이나 함께 하려고 했는데 논에도 안 보이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찾아왔단다. 우리 서방님은 거 진수 씨랑 같이 산에 약초 캐러 간다고. 아침부터 나갔는데 말이어요. 무엇이라? 봉섭이가 진수랑 산에 함께 갔다고? 아니 한참 농사일로 바쁜 이 시기에 산에 약초를 캔다고 갔단 말이오? 항상 여기저기 떠돌며 살던 사람이라 가끔씩은 그렇게 산에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싶기도 했겠지요. 알았구만.
뭐 그거야 봉섭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그냥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쉽구만. 이후 집으로 돌아온 병욱이는 봉섭이가 진수와 산에 갔다는 말에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미뤄두고 산을 갔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봉섭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며 병욱은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하며 지냈지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며칠이 지나고 그날도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한 병욱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려 병욱이 고개를 돌려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자신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당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 원님의 명으로 관하로 데려가겠다. 지금 당장 따라오라. 범죄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농사 짓고 산에 다니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당신을 관하로 끌고 오라는 명을 받았을 뿐이다. 당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관하에서 밝혀질 것이니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떳떳하니 무슨 일이 있는지 관하로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병욱이 순순히 따르겠다고 하자 포졸들은 이내 병욱을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그저 수군댈 뿐이었죠. 그리고 병욱이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고발자는 다름 아닌 봉섭이었습니다. 봉섭이는 병욱이 관아에 도착하자 이내 원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원님, 여기 병욱이 아재가 저를 강에서 구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재는 제가 산에서 발견한 20뿌리가 넘는 산삼을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는 저에게 단 한 뿌리만을 넘겨준 채 저를 매정하게 내쫓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지만 이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여기 병욱 아재를 고발한 것입니다요. 원님,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였을 때 봉섭이는 제 눈에서 일만 하였을 뿐 산을 타본 적도 없을 시기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요. 원님은 두 사람의 주장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자기 것이 맞다고만 주장하니 이를 어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아는 이들 중 이 산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증인이 있냐는 원님의 말에 봉섭이는 고개를 젓고 침묵했지만 병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제게는 매 추수가 끝나면 저와 함께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캐러 다니던 진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줄 사람입니다요. 좋다. 그러면 그 진수라는 사람을 당장 증인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원님의 말에 포졸들은 곧바로 진수를 데리러 떠났습니다. 병욱은 억울한 마음에 가슴이 뛰었지만 곧 진수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재,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내 권리를 찾고 싶었구만요. 봉섭아, 나는 도대체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어찌 너가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참말로. 잠시 후 진수가 증인으로 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수는 송사의 내용을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님 그것이 말입니다. 사실 그 산삼은 봉섭이가 발견한 것이 맞습니다. 봉섭이는 우리 마을에 온 이후 저와 함께 계속 산을 타고 있었고 산을 탄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였나? 봉섭이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산속을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그 산삼들을 발견한 것이었구만요. 거기에 반해 병욱이 아재는 봉섭이를 구해줬다는 것을 빌미삼아 봉섭이를 위험한 산으로 보내고는 본인은 혼자서 집에서 편히 쉬는 생활을 했지요. 그러더니 하루는 병욱이 아재가 저를 찾아와 산삼 한 뿌리를 주며 제발 이 일을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수,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자네는 알고 있지 않는가? 봉섭이는 이전까지 산을 탄 적이. 진수는 병욱의 말을 끊고 품에서 산삼 한 뿌리를 꺼내더니 그것을 원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원님, 이것이 그 증거로 제가 병욱이 아재한테 받았던 산삼입니다. 제가 도무지 양심에 찔려서 아직까지 이렇게 팔지 않고 있던 것이란 말입니다. 병욱이, 너는 이렇게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할 셈이냐? 참으로 괘씸한 자로구나. 진수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병욱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원님께 간절히 말했습니다. 원님,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요. 제가 저 산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일전에 제가 저 봉섭이라는 사내와 노루 한 마리 그리고 뱀 한 마리를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기운을 차린 노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산으로 이끌고 가서 산삼이 묻힌 곳을 알려준 덕분이었습니다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원님. 병욱의 말을 들은 관아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누구도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동시에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살다 여기에서 별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구만. 이복의 병욱이 자네는 스스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노루가 산삼이 묻힌 곳을 알려줬다니? 세상에 누가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겠는가? 그렇다면 자네가 구해줬던 뱀은 어땠는가? 혹시 그 뱀은 금덩이가 묻힌 곳이라도 알려주었는가? 아, 아닙니다, 원님. 그 뱀이 바로 머리가 유난히도 검었던 뱀인데 그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뱀을 본 적이 없습니다요. 병욱의 자신 없는 말에 원님은 표정이 단번에 차갑게 변하더니 이자가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려 하는가? 더는 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 이 파렴치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일을 겪은 봉섭이에게 나누어주고 이자는 당장 옥에 가두어라. 원님, 제발 제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지 봉섭이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입니다. 병욱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전부터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배신과 오해로 무너져 내린 채 결국 그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데 사람은 왜 이리도 잔인하단 말이냐. 물에 떠내려가 혼수 상태였던 사내를 살리기 위해 내 그 귀한 미음을 끓여 먹였더니 그 미음을 받아먹은 입으로 오히려 나를 음해할 줄이야. 그리고 옥에 갇힌 후 첫날 밤 병욱은 옥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바닥에서 뭔가 스르륵 기어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잡아당겼고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소리를 쫓아 고개를 돌려보니 옥문의 틈새로 스르륵 들어오는 뱀 한 마리를 볼 수 있었지요. 병욱은 그 뱀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 아니 너는 내가 강에서 구해줬던 그 뱀이로구나. 아이고, 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참으로 궁금했는데 살아있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래. 병욱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오랜만에 그 뱀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뱀은 조용히 병욱에게 다가오더니 갑작스럽게 그의 발목을 물어버리고는 조용히 다시 감옥 밖으로 사라졌지요. 아이고, 이것이 무슨 짓이냐. 웜에. 이 느낌은 이것이 독이구만. 발목부터 아주 독이 퍼져나가는구나.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꼼짝없이 이런 차가운 옥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이야. 병욱은 차가운 옥에 앉아 몸의 감각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결국 자신은 여기서 끝날이라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돌아온 뱀은 입에 녹색의 잎사귀를 몇 개 물고 병욱이에게 다가왔고 조용히 자신이 물었던 상처 부위 위에 잎사귀를 올려놓았지요.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자, 잠깐만, 이 느낌은 도대체. 놀랍게도 뱀이 잎사귀를 올려놓자마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발목의 붓기가 가라앉고 검게 변했던 살은 본래의 빛을 되찾았지요. 나도 약초쟁이로 매 일을 해왔지만 이런 잎은 또 처음 보는구만. 대체 이런 약초가 있었다니. 뱀은 상처가 잎사귀로 나아지는 것을 보자 병욱을 한번 쳐다보고는 감옥 밖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병욱은 발목을 매만지면서도 도대체 왜 일부러 뱀이 이곳까지 와 자신을 물고 또 치료를 해주었는지 밤이 깊도록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전체가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떠들썩하여 감옥 안에서도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에 궁금증이 생긴 병욱은 감옥을 지키고 있던 포졸에게 물었지요. 이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에 이리 시끄럽소? 원님께서 아침에 독사에 물리셨다고 하는구만.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이 나겠어. 그 말을 들은 병욱은 눈이 번쩍 뜨였고 이제야 어젯밤에 왜 뱀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졸 양반. 저를 원님께 데려가 주시오. 제가 원님을 고칠 수가 있구만요. 지금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감히 원님을 고친다고? 죄수 주제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포졸 양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 제발 저를 믿고 원님께 한번 데려가 주시오. 포졸은 병욱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망설였지만 관아에서 원님의 신음소리와 다급한 소리들이 들려오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 말을 믿고 한번 데려가 주겠다. 하지만 만약 네가 지금 나를 속이려 든 것이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야. 그 각오는 이미 되어 있어. 병욱은 원님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상황의 심각함을 실감했습니다. 원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물린 발목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기에 병욱은 재빨리 뱀에게서 받은 잎을 꺼냈지요. 원님, 이 잎을 상처에 잠시 대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욱이 뱀에게 받은 잎을 원님의 발목에 올려놓자 붉게 부어올랐던 발목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붓기는 금세 줄어들고 퍼지던 검풀은 독자국도 서서히 옅어졌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 잎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밤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찌 이런 기이한 약초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단 말인가? 원님, 이 잎은 제가 어젯밤에 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 뱀은 제가 강에서 구해준 적이 있던 그 뱀인데 어젯밤 감옥으로 찾아와 제 발목을 물었고 이후 이 잎을 가져와 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뱀이 머리가 유난히 검었던 그 뱀이구나. 오늘 나를 물었던 뱀도 바로 그 뱀이라네. 그렇다면 이럴 수가. 자네가 말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만. 그래. 내가 자네를 믿지 못하니 그 말 못하는 뱀이 스스로 자네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문 것이었어. 자네를 믿지 못하고 옥에 가두다니 내 참으로 미안하네. 원님,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이제 와 생각을 해보아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원님처럼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욱이 자네는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졌구만. 내가 자네를 잘못 보았어.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네. 자네의 재산도 돌려주고 자네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 역시 반드시 벌할 것을 약속하네. 병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원님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루 동안 쌓여 있었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들어왔지요. 이렇게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자 봉섭, 춘심 그리고 진수는 모두 병욱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갈취한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죄를 씌운 너희들 모두 중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야.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괘씸한 놈들. 그리고 원님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병욱의 재산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렇게 무사히 재산을 돌려받은 병욱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빨리 돈을 회수하여 다행이구만. 그래. 그럼 병욱이 자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셈인가?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산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요. 사내 말인가?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네? 내가 자네에게 한 것이 있으니 앞으로는 자네와 자주 왕래하며 내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산이라니. 그것이 원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요. 사람들은 제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고 하물며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배신으로 갚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그들과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욱이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네만 자네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겠구만.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말 못하는 동물들이 내 생김새가 그들과 완전히 다름에도 저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말이 안 통하더라도 산속에 들어가 그네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이 마음은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원님에게 그 말을 남기고는 병욱이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 한가운데 작은 초가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살기로 다짐했지요. 이제 병욱이의 곁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맑은 시냇물 소리가 흘렀고 그는 숲에서 나무를 캐고 산새와 짐승들을 보며 조용히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